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김용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성생활에서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뜨거운 그녀 대 담담한 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는요. 노년기에 있는 연애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애가 노년기에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더군다나 70대, 오늘 사연자가 77세거든요. 그러니까 70대 후반이나 돼서 무슨 연애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1인 가구가요, 2021년에 33.4%에서 작년이죠. 2024년에는 36.1%로요. 약 804만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은,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혼자서도 고령이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주위에서도 이렇게 느낌으로, 통계가 아닌 느낌으로도 그래,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혼자 사는 거가 혼자 살면 편하지. 이렇게 생각도 변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보면은요, 고령자인 1인 가구죠. 고령 1인 가구가 2023년에 보면은 약 213만 8천 가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18만 명이 혼자 산다는 얘기죠. 즉, 전체 노인들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가구 수가 약 37.8%래요. 그러니까 노인 100명당 37명은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7명이나 되는 이 분들은 100명 중에 37명, 아주 라프하게 이렇게 잡아보면 한 40%인데요. 10명 중에 4명,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연애를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나이 먹어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나이 먹어서 연애가 과연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주책이야, 주책. 특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안을 들여다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 일이라는 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취미생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특히 뭔가 해야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그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젊어서보다는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활동 범위가 넓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나이를 점점 더 먹을수록, 어쩌면 더 고령이 될수록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그것이 필요한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위에 보면 지금 연세가 꽤 높아도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애를 하시면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점점 드러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딱히 해결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런 현실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요, 혹시 연애들 많이 해보셨나요? 사실 말하고 있는 저도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를 할 때는 아주 결혼하기 전에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연애를 좀 몇 번 해봤는데요. 그때는
연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아니면 이것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굉장히 호기심에, 그리고 또 그때의 나이의 때에는 또 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미래를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사회에서 충분히 다 그럴 때라고 인정해 줬고 그런 시기에서는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를 해서 같이 이제 배우자와 삶을 이렇게 영유하면서부터는 연애를 해볼 기회도 없고 또 연애를 해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처지로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리 연애를 많이 해보셔서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이런 심리적인 교류가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젊었을 때도 안 했었던 연애를 지금 나이 먹어서 하는데 그것을 아주 매끈하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잘 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노년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한번 오늘은 그 노년기에 이렇게 연애와 관계되는 부분에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쳐다봐주고 그리고 어떤 방향이 과연 좀 올바른 방향,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특히 연애 중에서도요, 장기 연애를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시 동안 연애를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장기 연애라고 하면 이제 몇 년씩 하는 연애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사연자분들은 이미 2년의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장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비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들은 도대체 우리는 그 장기 연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까? 라는 것들을 같이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이런 사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소개하는 사연은요, 장기 연애만 하고 있는 커플뿐만이 아니라요, 진짜 연애를 하는 거예요. 합가를 하지 않고요. 보통 노년기에는 연애를 통해서 합가를 하거든요. 그게 동거든 아니면 뭐 결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로 그리 길지 않은 상태 내에서 합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사는 일이 많은데 같이 살지 않고 정말 따로 살면서 계속 연애를 해나가는 거. 이것들은 사실 저희 세대, 우리 세대에는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장기 연애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걸 원하지 않고 왜 우리는 합가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사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77세 남성으로 남자분께서 주신 사연이에요. 아내만 아들 둘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평탄하게 살다가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계신 분입니다. 아들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름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녀들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도 큰 놈에게서 둘, 작은 놈에게서 셋, 모두 5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갈 식사 등의 일상생활은 물론 무엇인가 미심쩍을 때 의견을 나누거나 소소한 감정을 나눌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혹독하게 다가오고 삶을 눅눅하게 만듭니다. 그래,
복지관에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며 나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주위에 친구도 생기고 나름 보람 있는 생활을 하던 중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같이 듣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다가 이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쯤 그게 한 3년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사별하고 한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던 분한테 호감이 생긴 거죠. 조용하고 온순하던 아내와는 달리 명랑하고 밝은 성품의 그녀를 보면 미소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녀도 내가 싫지 않았는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가까워졌고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안 한 딸과 둘이 생활하고 있어 우리는 혼자 사는 우리 집에서 데이트하며 음식도 만들어 먹고 편하게 수다도 떠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밖에서의 데이트도 좋지만 집에서 둘이 함께 오붓하게 지내는 시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녀의 밝음이 나의 우중충함을 없애주는 것 같이 느껴져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2년쯤 된 지금 저는 70대 후반, 그녀도 70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스킨십도 하고 성관계도 하는 사이로 깊이 사귀면서 잘 지내고 있으나 소소한 그러나 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킨십에 적극적인 그녀와 달리 저는 건강과 성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의 육체적인 행위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 적극적인 편은 아닙니다. 사별한 아내와도 이 부분에서는 덤덤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가 그녀에게는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녀의 불만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사이를 벌려놓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다 사이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보다 서로 따스함을 전하고 받으며 지금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사귀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나 동거를 통한 합가는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이나 합가가 아닌 지금 같이 그녀와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게 이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지금 아내를 사별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본인의 생활을만 잘하면 되는 이런 주위 환경에서 연애를 하게 됐고 아주 성격이 다른 남자분은 조금 찬찬하고 모든 것이 좀 담담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사귀는 호감을 가진 여자분은 굉장히 명랑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뭐든지 적극적이고 한 성격이 좀 다른 이런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성관계나 아니면 스킨십이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사실은 드러난 부분은요. 이분은 이렇게 스킨십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드러날 정도가 되면 그 전에는 이미 조그만 그 관계 안에서 아주 자그만한 그리고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조금의 서운함, 조금의 속상함 이런 것들이 모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드러나는 스킨십에 대해서 여자분은 적극적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 남자분은 사실은 여자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의 생각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의견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생각해 볼 것들에서 보는 이제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서로 연애하는 거죠. 연애할 때의 감정을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가장 강력한 것은 설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설렘은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이 설렘에 대해서, 관계가 이렇게 주는 그 설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올까? 그 설렘은 왜 생길까? 그리고 그 설렘을 이렇게 지속하려면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연애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설레게 되나요? 연애에서 다른 이성의 사람을 보면, 이성인 사람을 보면 언제 누구한테나 끌리거나 누구한테나 설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끌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보통 표현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럼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아무하고나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A, B, C, D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서 왜 나는 굳이 B라는 사람한테만 끌릴까? B라는 사람한테만 매력을 느낄까? 그 사람의 매력은 대부분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연애를 하면서 인연이야, 그 다음에 난 저 사람한테 너무 좋아 라고 할 때 보면 서로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가 아주 비슷해서 무엇을 할 때 정말 똑같이 느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동의하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아주 다른 거죠. 사람이 아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거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래서 서로 인연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평생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저희 남편하고 아주 성격이 전혀 정반대여서 사실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반대인 부분을 보고 매력을 느낀 경우에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으로 느낀 그 멋진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활을 같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틀려서 나중에는 그 부분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다름에 대해서 끌리는 그 매력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을 하지만 나중에는 또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이 사연자분의 이 사연에서 보면 남자분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정말 이 제목처럼 담담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연자분의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명랑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넘치고 발랄하고 밝은 상대방을 봤을 때 본인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서로 이 커플은 같은 이렇게 비슷해서 매력을 느끼는 커플이 아니라 서로 달라서 매력을 느끼는 커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분이 여성분의 서로 다른 그런 그 밝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성분은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행동하시는 남자분을 보고 아마 매력으로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새로 시작을 할 때, 아니면 뭐 연애를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부의 입장에서 배우자를 볼 적에도 도대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어때서 무엇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살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만 안다고 해도
저 사람은 나랑 원래 달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렇지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느끼거나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 라고 조금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들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으로 발전하는 게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매력들을 서로 알아가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이런 매력들을 같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일상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공감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과정에 이 바로 데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고 좋고 이게 아니라 데이트 안에는 좋은 시간도 있지만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트를 하는 이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 즉 알아가는 시간이란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인 A와 B가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같이 살 방법을 서로 뭐 하는 시간이요?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라고 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만약에 가족 안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에 속 다 안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 제일 갈등이 많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잘 맞는 가족원이 있는가 하면 잘 맞지 않는 가족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잘 맞지 않을 때 이게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사실은 데이트와 같은 연애할 때 데이트와 같이 그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내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는 꼭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같이 이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매끄럽게 갖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람은 아주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이 좀 그렇거든요. 제 배우자는 아주 규칙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 중심이어가지고 미리 생각하고 계획형 인간이어서 다 짜서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뭐 좀 생활 자체가 좀 들쑥날쑥하게 밤에 늦게까지도 일하기도 하고 아침에 늦잠도 자고 이게 이렇게 아주 딱딱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규칙적인 사람과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살아간다면 이게 그렇구나 알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해서 우리가 서로 봐줄 것이냐. 서로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갈 거냐 하는 게 필요하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편이 이렇게 규칙적인 분들은 아내들이 거기에 맞춰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생활 방식을 맞춰가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데이트도 연애하면서 남자분들의 생활 방식을 여성들이 맞춰가는 형식. 근데 사실은 맞춰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만 둘이 서로 다름을 알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우리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회 자체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남성이 결정을 하고 여성이 그것을 따라서 그 결정에 맞추어서 하는 이런 생활 방식을 가졌다면 지금은 그걸 좀 바꿔서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생활 방식이 그렇게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평등한 이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만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활 방식뿐만이 아니에요. 뭐 성관계를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죠. 나 언제 할 거냐? 나는 하고 싶은데 당신 뭐 상대방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직접 난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민망할 때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또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대부분 사랑해라고 말로 표현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만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말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말로 표현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게 명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둘 사이에서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듣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알아듣는 부분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뭘 말을 해. 그런 걸 뭘 정해. 그냥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건지. 그다음에 가치관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도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나는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사람과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둘 사이에 처음에는 한쪽에서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 정말 커다랗게 문제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갈등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우리는 어디까지 어느 관계까지 신경을 쓸 것이냐. 사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도 남자분들은 본인이 중요한 경우 되게 많아요. 자식보다도.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은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삶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내 삶이 중요한 남편과 아이들이 더 중요한 아내가 같이 살면서 부딪히지 않는다? 당연히 부딪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서로 인정해 줄 거냐는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나누고 같이 결정하고 그래서 같이 결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책임도 같이 진다. 우리는 부부싸움이나 아니면 연애할 때도 항상 많은 표현이 뭐냐면 내가 문제여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여가 많죠. 당신이 문제잖아. 당신이 문제니 뭐래요? 당신이 고쳐야 되잖아. 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려면 각자 내 문제가 뭔지를 본인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똑같은 순간들을 같은 경험들을 했으면서 정말 해석을 정말 다르게 하는 다르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같이 의사결정하고 같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관계를 길게 멋지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요. 사실은 같이 관계 안에서 시간이 오래돼서 서로를 많이 아는 거는요. 세상에 되게 편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요. 몇십 년을 살면서 그리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름 배우자와의 같이 생활에 대해서 그리 크게 또 불만도 없이 그냥 삶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하고 편안함도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오래 사귀면서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하면서 되게 안정스럽고 편안하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이든 그게 연애하는 관계이든 친구이든 같이 이 오래된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나 편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시하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조해서 만든 우리 가정이 정말 잘 지낼 수 있지만 또 잘 지내고 있지만 당연하다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 당연하잖아. 그걸 뭘 감사해. 사실은 서로 잘
잘 지내주고 자기의 각자의 일을 잘하는 것만 해도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건강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한쪽이 많이 아파서 계속 병원에 있는다든가 아니면 같이 관계를 이렇게 영유해 갈 수 없는, 같이 일상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큰 불행이 생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 있잖아요. 매사에 매 순간 감사해라. 사실 감사한 거는 본인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뭐를 해요?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자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점점 내가 생각하는 욕심을 놓고 보면은요,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정말 왼수 같은, 아우, 도대체 저게 아들이라고, 저게 딸이라고, 저게 자식이라고, 내가 저걸 키웠어 라고 정말 속상해서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 그렇게 말썽을 부릴 수 있게 건강해서 다행이다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은요, 사실은 어느 한쪽 편만 있지는 않습니다. 늘 감사함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민감성이죠. 이런 민감성을, 좀 감수성을 우리가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마찬가지로 익숙함이 줘서 편안함도 있습니다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실망도 많이 하죠. 이제 이 사연에서 보면 여자분이 조금 더 실망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남자분은 여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뉘앙스가 여자분은 남성분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게 많은 거, 서운함을 이미 아마 표현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나 보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달라서 멋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달라서 서로 실망하고,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풀지 못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가 봐.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게 하고 얘기하게 되죠. 특히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법적으로 가족으로 하나가 됐음을 만천하에 모두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돼서 엮여 있음을 어떻게 해요? 쉽게 풀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사실은 이것을 깨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법적인 장치도 없이 그냥 둘의 마음에 의해서 서로 만들어진 관계, 그래서 이렇게 엮어진 이 관계는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애를 할 때는 결혼 생활보다도, 혼인 생활에서 했었던 결혼 생활보다도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민감하게 상대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애할 때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연애하는데요, 연애를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사실 일부는 어느 정도는 뭐냐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요령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대화하는 거죠. 서로 말을 해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표현하는 거는 정말 감명 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은 정말 뜨거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은 전혀 그것을 느낄 수 없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화하는 데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화하면 뭐냐면 말하고 듣는 거거든요. 이 대화의 기술도 사실은 되게 필요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하는 게 갈등을 줄일 것이냐, 그 다음에 듣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대화할 때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말하기는 주어가 나를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말의 대부분은 다 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어는 특히 영어라든가 뭐 독일어라든가 하는 이런 그 서구의 언어들은요, 항상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우리가 말 안에서 금방 캐치가 됩니다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말에는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은 주어가 대부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밥을 해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식사하세요 하잖아요. 주어가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당신, 너 밥 먹어 라고 하는 얘기, 너라고 하는 상대방이라고 하는 주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다 생략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권유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대부분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너라고 하는 이런 주어는 다 생략을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어가 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도 명령처럼 느낀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세요, 식사하세요 그래도 한다고 그랬어요. 식사하세요 하는데 거의 뭐뭐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명령조잖아요. 강력한 명령조는 아닙니다만 아내는, 남편은 밥 안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밥 먹을래요? 라고가 아니라 식사 준비 다 됐는데요, 지금 식사하실래요?가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것과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아주 일상의 언어에서도 우리는 말하기에 있어서 너를 중심으로 하면서 주로 명령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어투가 우리 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안에. 그렇다면 주어를 나로 바꾸면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식사하세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내가 밥 준비 다 했는데, 식사 준비 다 했는데 밥 먹어요. 그러면 내가 식사 준비 다 했으니까 밥 먹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명령적으로 들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나랑 대화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를 좀 붙여주면, 우리나라 말은 유난히 짧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연히 그 안에 다 알아들어야지. 식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밥 준비한 거, 그 다음에 애쓴 거, 이런 거 다 당연하잖아. 그 말 한마디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의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해 줄 때 오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듣는 겁니다. 들을 때는 잘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잘 듣느냐 하면 서로 눈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뭐해요? 들어주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입으로도 그렇구나 라고 해주는,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듣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냐 하면 관심에서부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사실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요, 처음 관계가 시작될 때는 서로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서로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있는 연애하는 사람을 보면은 서로 눈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렇게 또 보고 또 보다가 어떻게 해요? 헤어지고 나면 그들이 서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처음 하는 말이 보고 싶다.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조그만 것까지 그렇게 봤는데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관심인 거죠. 그러나 같이 해서 살고 있는 이런 부부나 아니면 관계가 길어지게 되면 서로 어떻게 해요? 눈 쳐다보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딴 데 보고 얘기합니다. 다 딴짓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알아들었는지 잘 안 알아들었는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 그 관심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할지 사실은 타이밍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고백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표현할 때 타이밍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식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지 의견을 묻는 식.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맞춰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처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의견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진짜 마음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해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 안 하고 키스하고 싶어, 성하게 갖고 싶어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럼 좋지만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할 것이냐, 동거를 할 것이냐, 연애를 할 것이냐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관계 형태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결혼을 하면 굉장히 관계는 단단해집니다만 서로 헤어질 때도 쉽지 않고 얽혀있는 게 굉장히 많죠. 이미 결혼해보셔서 살아보셔서 아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거는 같이 살지만 조금 더 불안정하죠. 여기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지내는 관계는 굉장히 느슨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게 관계가 깨질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또 책임도 많지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서로 합의해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선택하고 같이 유지할 것인지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의논하셔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보면 어떻게 연애를 꾸준히 잘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장기 연애를 통해서 그 노년기 커플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배우자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아니면 친지들이랑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이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노년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